1919년. 와, 100년도 훌쩍 넘은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독일 소년의 성장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인생의 책이라고 불릴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작품, 바로 헤르만 헤스의 데미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만들어준 세계는 참 따뜻하고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문 밖에는 전혀 다른 혼란스럽고 유혹적인 세계가 있죠. 그 경계에서 고민했던 시절 말이에요. 어느 쪽이 진짜 세상일까 하고. 데미안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줄거리를 훑는 걸 넘어서 이 소설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지, 그 심리적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데미안이 그냥 고전이 아닌 이유는 이게 단순한 성장 소설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칼융 심리학으로 보면 한 인간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개화성 과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려냈기 때문이거든요. 개화성이요? 네. 주인공 싱클레어가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이 정해준 신이 아니라 자신만의 신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과정이 전혀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고통스럽죠. 네, 고통스럽고 때로는 좀 추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야기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 이 친구의 세계는 정말 완벽하게 둘로 나뉘어 있죠. 한쪽은 부모님의 집으로 대표되는 밝은 세계. 질서, 사랑, 온기, 기도,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곳이죠. 그야말로 완벽한 알 속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그 하녀들이 사는 부엌 너머의 어두운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한 균형인 아주 사소한 거짓말 하나로 그냥 깨져버립니다. 동네 불량배 프란츠 크로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싱클레어를 괴롭히는 게 크로머의 협박 그 자체보다도 내가 더럽혀졌다는 죄책감, 이제 다시는 밝은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공포심이었어요. 정확합니다. 그건 일종의 심리적인 추방 경험이에요. 스스로를 결함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 부모님의 그 깨끗한 세계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거죠.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운명처럼 데미안이 등장하죠. 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딘가 비밀스러워 보이는 소년.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크로모의 소나귀에서 구해주긴 하는데 그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그렇죠. 그냥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죠. 네,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그냥 해결사나 친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오는 존재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세계관 자체를 흔들어버려요. 그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 네가 철석같이 믿는 그 밝은 세계가 정말 세상의 전부일까 하고 속삭이면서 기존의 믿음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망치질 같은 존재죠.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내던져진 셈이네요. 바로 그렇죠. 그 망치질의 가장 강력한 한 방이 역시 성경의 카인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장면 같아요. 네네. 왜 보통 카인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이고 저주의 표식을 받은 자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데미안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죠. 네, 데미안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카인의 표식이 사실 저주가 아니라 그의 눈빛에서 나오는 어떤 남다른 힘, 그러니까 특별함의 증표였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꾸며낸 거라면 어떨까 하고요. 와, 이 질문은 그냥 성경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아니에요. 이건 싱클레어가 평생 배워온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전체를 뿌리부터 뒤엎는 선언인 거죠. 악이라고 규정된 것 속에 오히려 더 큰 힘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군요. 맞습니다. 세상에, 그 나이의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네요. 이건 기존의 모든 권위, 그러니까 부모님, 목사님,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네가 배운 게 틀렸을 수도 있어라는. 바로 그겁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 첫 번째 스승인 셈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나중에 싱클레어가 방황 끝에 만난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를 통해서 아브락사스라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아브락사스. 이 소설의 정말 핵심 개념이죠.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땐 좀 혼란스러웠어요. 선과 악을 모두 품고 있는 신?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동시에 가졌다뇨. 그 혼란스러움이 바로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신이 오직 선과 빛만을 상징한다면 아브락사스는 세상의 모든 이중성,
그러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둠, 정신과 육체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의 신이거든요. 아,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세상의 절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는 신에게만 할 게 아니라 악마에게도 함께 해야 한다. 와,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내 안의 선한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추하고 어두운 욕망까지도 전부 나의 일부로 인정하고 끌어안으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외면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정면으로 보라는 요구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헤세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자아실현은 내 안의 한쪽 면만 가꾸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까지도 끌어안고 통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자기 긍정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맞습니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 문장이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닌 거죠. 이 모든 사장의 집약체였네요. 부모와 사회가 만들어준 안전한 세계, 즉 알을 스스로 깨뜨리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정한 나로 태어날 수 없다는 선언인 거죠. 그 모든 모순을 끌어안는 아브락사스의 세계로 갈 수 없다는. 그리고 그 깨트리는 과정이 결코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절대로요. 소설 내내 싱클레어는 여러 번 알을 깨고 나와요. 크로머를 통해 첫 번째 알을 깨고 데미안을 만나 또 다른 알을 깨고 대학에 가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성장은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낡은 세계를 파괴하는 투쟁의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는군요. 네. 혹시 지금 깨트려야 할 알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게 안정적인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일 수도 있겠죠. 마치 싱클레어의 성장을 위해 딱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도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으로 데미안을 읽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답이죠? 소설 속 주요 인물들은 실존하는 타인이라기보다는 주인공 싱클레어 날면의 여러 모습,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형이요? 네, 이 소설은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소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심리 드라마인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데미안이나 에바 부인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싱클레어의 상상이나 내면의 일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보면 이야기가 좀 허무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이야기였다는 거잖아요. 허무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억압했던 자신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그가 도달해야 할 더 높은 차원의 자기, 셀프를 상징해요. 아, 그림자이자 자기. 네, 피스토리오스는 내면의 지혜를 상징하는 현자, 원형이고요. 그리고 싱클레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인 아니마의 구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이들을 만나는 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의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어두운 면을 만나고 내면의 지혜와 대화하고 자신의 여성성을 발견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더욱 의미심장해지는 거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싱클레어가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누워있을 때 옆 침대에 데미안이 누워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건네죠. 고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나야 해. 네가 언젠가 나를 필요로 하면 그땐 더 이상 나를 찾아다니지 마. 네 자신의 내면에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데미안은 사라지고 없죠. 와, 외부의 스승이었던 데미안이 마침내 싱클레어의 내면으로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데미안을, 즉 자신의 길을 알려줄 구원자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 싱클레어는 비로소 온전한 개인이 된 겁니다. 외부의 권위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헤세가 그리고 융이 말하는 개인화의 완성입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나,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공식에 맞춘 나,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나, 그 사이의 괴리감, 이 방황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고 정답처럼 여겨지는 길이 뚜렷한 사회에서는 데미안의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때로는 더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하게요? 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다. 내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모두가 함께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자극하니까요. 맞아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들 밝고 긍정적인 아래 세계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어둡고 혼란스러운 면은 꼭 결함처럼 여겨지고요. 그런 세상에서 아브락사스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물론 100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데미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찬양만 할 수는 없죠. 어떤 비판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비판인데요. 소설 속 유일한 주요 여성 인물인 에바 부인은 굉장히 신비롭고 완전한 존재로 그려지지만 결국 남성 주인공인 싱클레어의 성장을 위한 상징, 즉 아니마 역할에 머무른다는 거죠. 아, 그녀 자신만의 서사를 가진 주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싱클레어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도달해야 할 목표로만 기능한다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다른 여성 캐릭터들도 마찬가지로 싱클레어의 내면을 투영하는 스크린 역할에 그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비판은 이 소설이 개인의 내면 탐구에만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타인과의 실질적인 관계 맺음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해법이 모든 사회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칫하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채 자기 내면에만 침잠하는 나르시시즘이나 현실 도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사이에 균형 문제도 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안이 던지는 그 근원적인 질문의 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진정으로 네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소설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답을 주지 않죠. 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걸 겁니다. 이 책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통해 한 인간이 외부의 규율과 내면의 충동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밝음과 어둠, 선과 악으로 나뉜 두 세계의 경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네요. 이 이야기는 결코 싱클레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프란츠 크로모, 당신의 낡은 세계를 깨트리는 데미안, 이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데미안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라는 거군요. 바로 당신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그 목소리일 겁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인도자가 아닌 내면의 나침반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당신의 데미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그 목소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낼 용기가,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알을 깨고 나온 그 황량하고 낯선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